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 챕터 1에서는 절하상품 재료 구매에 대한 것들을 배워보겠는데요. 먼저 절하상품을 사기 위해서 시장조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절하상품 재료를 구매할 때 필요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3개 정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재료를 분류해서 한번 보관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체크해 볼게요. 네, 화훼장식 절하상품 재료 구매를 먼저 볼 건데요. 시장조사가 먼저이겠죠. 시장조사는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절하시장조사라는 거는 절하시장의 절하상품 재료와 가격, 품질 수준, 유통량, 아니면은 들어오는 날짜, 기간 등을 알아보는 것들을 시장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상품 재료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주로 사는 것들은 꽃, 그리고 그린 소재, 그리고 부자재 등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상품 재료 종류에 절하용 여러 가지 꽃들이 있고요. 절지용은 나무 종류의 소재들을 우리가 그린 소재라고 해서 소재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절지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절엽, 우리 소재집에서 살 수 있죠. 부재료 등은 꽃과 그린 소재를 제외한 그런 포장지, 가위, 니퍼, 와이어, 막근, 리본 이런 등등 모든 소재들을 부재료라고 통합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야 되지? 얼만큼 사야 되지? 이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문서로 남기실 수 있는데, 일단 꽃시장 가면 우리가 막 약간 흥분해서 더 많이 사고 싶고 더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샵을 운영하시게 되다 보면 필요한 양만큼 또 나한테 주어진 재정 안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실행 예산서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화훼장식업에 있어서 상품 제작과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웨딩, 파티 등의 이벤트 실행 시 발생하는 예상 비용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작성하여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라고 했습니다. 미리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야 라고 하면 그 안에서 소비를 하실 수 있게끔 실행 예산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왔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되지?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샵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 책정입니다. 근데 가격 책정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1번 백분율 분할 가격 책정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분율로 나눠 놓은 거예요. 어떤 건 몇 프로, 어떤 건 몇 프로, 어떤 건 몇 프로. 그래서 총 판매액이 100%라고 봤을 때 샵을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영비로 50%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원가도 30%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백분율로 나눠서 만든 가격 책정법이 백분율 분할 가격 책정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표준비 가격 책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어떤 가격에 가지고 오든지 보통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표준 도매가에 곱하기 몇 표준 요율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생활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곱하기 3배, 4배 정도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곱해서 가격을 책정하시는 게 표준비 가격 책정법입니다. 우리 팁에 보면요, 표준비 산출법에 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절하상품은요, 도매가의 4배 혹은 3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분화상품 같은 경우는 3배, 가공화 상품은 도매가의 2.5배, 도매가의 2배, 매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비율 정도로 표준비 산출법을 이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각 품목의 도매가에 의해서 무조건 곱하기 3회 이렇게 아니고 물건마다 조금씩 완성품을 가지고 와서 팔 때 적용하는 비율, 생활을 가지고 와서 사는 비율, 이런 것들을 조금 표준비 산출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동비 포함 가격 책정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건도 물건이지만 이걸 만드는 사람의 그 인건비를 조금 더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절하 상품은 원가의 3배 혹은 5배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창의적인 상품, 이거는 플로리스트에 정말 독창적이고 아티스트적인 그런 뭔가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 이것을 되게 자부한다 라고 하신다면 곱하기 5배 정도까지도 책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판매 가격이 식물 재료 더하기 부재료 더하기 인건비, 그러니까 무조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책정법이다. 그러면 노동비 포함 가격 책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비 포함 산출법의 예를 팁으로 보시자면 식물 재료는 도매가의 3배에서 5배 정도 받는다고 했고요. 부재료는 도매가의 2배 정도 받을 수 있을 거고, 도매가의 20%에서 25%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품을 만드시고 상품을 만드실 때 항상 꼭 상품 제작자에게 인건비를 줄 수 있다라고 책정해주는 방법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행 예산서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일반 샵에서는요, 매주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하루하루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건마다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 샵을 운영하시다 보면 필요한 거, 뭐 빨간 장미가 얼마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나는 3만 원짜리 꽃다발이 10개가 필요하고, 그러면 얼마나 꽃이 필요한지, 몇 단이 필요한지, 그거를 종류별로 개수별로 막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실행 예상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거를 문서화하는 것은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 습관화 하시면 충분히 비효율적으로 구매하거나 낭비되는 돈들을 좀 아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매장의 경우 매주 작성하시고요.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상품 소요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전년도 매출과 상품 판매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 하시면요, 비교 분석하실 수 있어요. 꼭 문서화 한다는 거는 프린트를 해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워드 작업을 하신다거나 컴퓨터 상에서 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번에 단가, 판매 금액, 재료, 예산 금액 포함, 재료, 예산 금액에는 생화, 부재료, 인건비를 각각 정리해 봅니다. 절하 유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서 꽃을 사야 되는 그 유통 경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절하 유통의 경로는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농사 짓는 분들 있죠. 생산자, 그걸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또 도매업 포터나 뭐 양재 같은 데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도매시장에서 살 수 있고요. 그분들이 또 소매상에게 또 팔고요. 또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의 그냥 유통 경로예요. 화훼공판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화훼공판장은 집화 및 분배 기능을 통한 수급 조절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종류 및 품종의 공정하고 투명한 적정 가격을 형성하고요. 유통정보의 수집과 전달 기능을 합니다. 대금 결제와 자금 지원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네, 화훼공판장은요, 말 그대로 좋은 상품들을 받아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가격을 매겨서 생산자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소매상에게 또 좋은 제품들, 상품들을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시장에서 일반 상인들 혹은 일반 소비자들도 다 시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매상에서 소비자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조금은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도매시장의 유통 종사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도매시장 법인이 있을 거고,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시장 도매인, 산지 유통인 등이 있습니다. 표준규격 출하의 장점은 우리 책에서 보는 것처럼 상품을 보호할 수 있고요. 유통 과정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해주고, 구매량 계획을 용이하게 해주고, 공정거래의 질서 정착, 상품성 향상으로 제품 가격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챕터 1에서 섹션 1을 한번 완료해 봤는데요.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다음 중 절엽용 식물로만 모인 것은? 절엽은 잎소재를 잘라놓은 걸 절엽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만 모인 것을 찾아보래요. 자, 1번 층꽃나무, 소철, 용담. 2번 작살나무, 층꽃나무, 라일락. 3번 몬스테라, 무늬둥글레, 옥자마. 4번 피라칸타, 양치류, 소철. 자, 우리가 기능사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꽃 이름이나 나무 이름을 잘 몰라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제일 커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식물이 많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들을 많이 좀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문제 안에서 틀린 것은 그럼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외워버리신다거나, 아니면 맞는 것은 그러면 그 정답을 그냥 아예 똑같이
내 정보로 그냥 흡수해 버리시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근데 나무 소재는 아시니까 한번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요. 절엽은 나무가 아니고 잎 소재라는 거 기억하고 풀어볼게요. 자, 친꽃나무 했습니다. 그럼 나무가 들어갔으니까 1번은 당연히 다른 보기가 맞아도 아니겠죠? 1번 아니고. 자, 2번 작살나무, 친꽃나무, 라일락 아니고요. 몬스테라, 무늬 둥글레, 옥자마. 혹시 이건가? 하고 이제 기다려 볼게요. 4번 피라칸타, 양치류, 소철. 소철이라는 나무가 들어갔으니까 4번은 아니겠죠. 그래서 3번 몬스테라, 무늬 둥글레, 옥자마가 정답입니다. 요즘에 인테리어 소품 조화나 생화로도 몬스테라 잎 같은 거 한 줄기 절엽 하나 꽂아 놓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우리가 아까 판매가를 책정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판매가 산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백분율 분할 산출법. 퍼센트 100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자고 했었죠. 2번 표준비 산출법. 표준비는 표준 요율이 있어서 그걸 곱하기 몇, 이거에는 곱하기 몇 이렇게 정한다고 그랬어요. 3번 노동비 산출법. 노동비 들어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4번 노동비 포함 산출법.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3번이에요. 노동비 산출법. 노동비 포함 산출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노동비만 받는 것이 아니고 노동비를 꼭 포함을 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노동비 포함 산출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은 3번 노동비 산출법입니다. 자, 섹션 2에서는 절하상품 재료 구매를 해볼 건데요. 구매 계획서가 있습니다. 아까 실행 예산서처럼 어떤 걸 살까라고 한번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사기 직전에 쓸 수 있는 계획서죠. 1번 구매 계획서는요. 구매 계획을 세울 때 구매할 품목과 비용 등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기록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실행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요. 매장에서는 매주 작성, 웨딩 등 특별 행사 시에는 별도 작성, 사전 시장 조사를 하면 보다 정확하게 작성 가능하고요. 작성 항목은 생화재료명 및 부재료명, 각각의 수량 및 단가, 금액을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매 계획서예요. 실행 예산서라는 거는 크게 이번 달 행사가 뭐 있지? 이번 주엔 행사가 뭐 있지? 이 날에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크게 한번 적어 보셨다면 구매 계획서는 아주 자세하게 뭐를 몇 단을 사야 되고 폼을 얼마를 사야 되고 리본을 뭘 사야 되고 이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써는 거를 구매 계획서라고 여기시면 돼요. 자, 2번 재료 구매 시 절하의 품질을 우리가 21페이지를 보면요. 절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그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꽃집에서 혹은 작품을 만들 때, 상품을 만들 때, 그럴 때 보면 꽃이 정말 좋다고 사가지고 왔는데 펼쳐봤을 때 속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 품질을 보는 눈이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품질이 좋은 건가 한번 내적인 품질과 외적인 품질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외적인 평가를 보면요. 우리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품질이에요. 그거는 절하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꽃이 달린 부분이 정확하게 절단면까지 길이나 무게 균형이 정말 좋은 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아야지 외적인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은 종류별로 다양하지만 품종의 특성과 색의 가치 평가, 광택과 신선도, 출하시 화경, 그리고 화고의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꽃봉오리 수와 화수의 양과 정돈된 상태, 병해의 유무, 자르기 전 개화 정도와 향기의 유무, 이런 것들은 꽃이라는 걸 보고서 결정하실 수 있고요. 줄기는 줄기에 붙어있는 잎사김이나 아니면 줄기가 구부러진 정도, 그리고 혹시 사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물이 아니라 하얀색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꽃들도 가끔 있잖아요. 옥시라든지 이런 아이들. 근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끝에 줄기가 애가가 정리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잎은 꽃이 달려있는 맨 위에서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면서까지 5개 정도 잎사귀들을 볼 때 잎과 그리고 꽃의 균형, 그리고 깨끗한 정도, 그리고 진한 색인지, 그리고 광택 좋은지, 병충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잎사귀를 보고서 구매하실 수 있죠. 그래서 꽃, 잎, 줄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주고 대가 단단하고 좋고 꽃이 얼굴이 크고 진하고 예쁘고 향도 좋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외적인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적인 평가는 말 그대로 꽃 안에서 수명을 얘기하는 건데요. 꽃 수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절마다 그리고 그 꽃의 특징마다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수명이 어떤지 한번 해보는 건데 격일로 제수화하기 이건 뭐냐면 오늘 물을 깨끗하게 화병에 넣어서 컨디셔닝을 깨끗하게 해서 물병에 꽂아 놓고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제수화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일정 온도의 실내에 두고 한번 관찰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3번 전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상 기간을 알아보는 거예요. 전처리하지 않았다는 거는요. 제수화를 하지 않고 그냥 상품을 둔 다음에 계속 얘가 언제까지 살아있나를 그냥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바꾸지 않고 물만 보충했을 경우 관상 기간 등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경우 있죠. 물병에 처음에 물을 따라 놓으시고 그 꽃을 다 빼서 다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물 버리고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채워주고 이런 제수화를 하지 않으시고 빈 병에 식물들이 물을 빨아 올리면 비어지는 물만큼 그냥 부어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얘가 꽃이 얼만큼 살아있을까. 근데 플로리스트들이 또 플라워샵을 하시는 모든 상인들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근데 1, 2, 3, 4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경험해 보지 않고 또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이나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 이후에 또 배워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이 제수화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평가에 제수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다음 챕터에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팁이 있는데요. 국내 생화시장은 사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가시는 데는 고속터미널 3층 생화시장이 있으시고 그 옆에 시장도 있으시고 그리고 양재 생화시장, 분화시장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남대문 상가도 있고요. 서소문 상가도 있습니다. 지방에도 화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작은 꽃시장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 생화는 월수금으로 생화가 들어오고요. 화요일이나 혹은 목요일 정도에 수입꽃도 들어오는 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적인 평가, 내적인 평가 이것을 절화의 품질을 정해서 사입을 했잖아요. 구매 계획서도 쓰고 직접 가서 좋은 꽃 그리고 얘는 수명이 길어서 좋아하는 꽃들을 그동안의 정보를 통해서 얻은 재료를 사오면 재료를 검수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영수증을 다 보고 얼만큼 사왔나 진짜 이게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바쁠 때에는 그것을 놓치는 경우들도 많아요. 줬다, 나는 안 받았다 이런 실갱이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재료 검수를 한번 할 건데 구매한 절화 재료와 부재료의 개수 및 품질을 검수하셔야 돼요. 구매 계획서와 거래 명세서를 대조하여 정확히 검수한다. 거래 명세서의 품목과 규격, 수량, 금액을 각각 검수하고 검수인 사인을 받는다. 검수인 사인까지 받는 거는 뭐 많이 생략을 하지만 내가 사고 내가 가져왔으니까 그런 거는 생략은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절화의 품질 기준에 맞게 검수하고요. 구매 계획서와 거래 명세서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절화의 단에 들어있는 개수도 검수합니다. 간혹 10송이 들어있는 꽃에서 한 송이가 막 잘라져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운이 안 좋게. 그럴 경우는 이 사장님 나한테 이런 거 줬어 이게 아니고 꼭 메모해 놓으시거나 미리 연락을 해서 사장님 꽃이 이렇게 돼서 9송이밖에 쓰지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시면 다음에 더 많이 챙겨주실 거예요. 네, 22쪽에는요 식물 소재 종류에 따른 구입 시 절화의 수명, 최적의 상태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꽃 이름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꽃은 이제 뭐 장미, 백합, 튤립 그동안 봐왔던 그런 꽃들밖에 없는데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최적의 상태까지 알아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좋은 얼굴과 깨끗하고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최적의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들을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 거예요. 외우셔라 이것보다도 그냥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거베라가 있습니다. 거베라는 개화된 상태로 꽃신 부위는 한두 바퀴 꽃가루가 핀 상태. 근데 관심이 없으시면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개나리, 개화하기 시작하는 봉오리 상태 하고 국화,
국화가 훅꽃, 겹꽃 이렇게 있는데요. 훅꽃은 대부분 꽃은 개화했으나 꽃심은 녹색을 띠며 미숙 상태로 꽃가루가 보이지 않음. 국화는 개화된 상태이나 꽃심을 비롯하여 바깥쪽 꽃잎까지 단단해야 됨. 글라디올러스라는 꽃이 있어요. 길쭉한 꽃. 아주 일부의 꽃만 개화되고 대부분은 꽃색을 보이는 봉오리 상태. 꽃 양귀비는 개화하기 시작하는 봉오리 상태. 나리는 아주 일부의 꽃만 개화되고 대부분은 꽃색을 보이는 봉오리 상태. 나는 완전히 개화된 상태. 달리아는 대부분 개화된 상태로 꽃심 부위는 녹색으로 꽃가루가 보이지 않음. 델피늄은 화서의 대부분이 개화된 상태. 라넌큘러스는 대부분 꽃이 개화된 상태이나 꽃 중앙은 닫혀있고 봉오리는 색상이 발현된 상태. 라일락은 대부분 꽃송이가 봉오리인 상태. 루핀, 화서 하부가 50%가 개화된 상태. 수레국화는 완전히 개화된 상태. 수선화는 꽃색이 발현되어 바로 개화로 진전될 수 있는 봉오리 상태. 수선화, 완전히 개화된 상태. 스위트피는 아주 일부의 꽃만 개화되고 대부분 꽃색을 보이는 봉오리 상태. 스타티스는 거의 모든 꽃이 개화된 상태. 아네모네는 대부분 꽃이 개화된 상태이나 꽃 중앙은 닫혀 있음. 봉오리는 색상이 발현된 상태. 안스리움은 화서 아래 부위 50%가 개화된 상태. 아이리스는 아주 일부의 꽃만 개화되고 꽃색을 보이는 봉오리 상태. 안개초는 거의 모든 꽃이 개화된 상태. 알스트로메리아는 개화된 꽃이 매우 적고 봉오리는 꽃색이 발현된 상태. 장미는 개화된 봉오리 상태 혹은 꽃 봉심은 단단히 닫힌 상태로 잎이 줄기에 붙어 있음. 제라늄은 개화하기 시작하는 봉오리 상태. 철쭉은 꽃송이 대부분 미개화된 봉오리 상태. 채꽃은 개화하기 시작하는 봉오리 상태. 카네이션, 스프레이 타입 카네이션이에요. 여러 개 붙어 있는 꽃. 약 50% 정도 개화하고 봉오리는 개화 직전으로 풍만해 보이며 단단함. 스탠다드 카네이션은 큰 얼굴 봉오리가 하나 달려있는 카네이션 스타일인데요. 개화된 상태, 개화되지 않아서 흰색의 비늘 같은 꽃잎이 보이지 않으면 잎이 단단하고 신선해야 됨. 톱풀은요, 완전히 개화된 상태. 튤립은 꽃색이 보이는 봉오리 상태로 잎이 싱싱하고 단단함. 디기탈리스는 화서의 50%가 개화. 자, 여기서 반복해서 제가 읽다 보니까 조금 이런 거는 완전히 개화된 상태로 봐야 되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작은 꽃잎들이 붙어있는 안개라든지 아니면은 토플이라든지 스타티스 같은 친구들은요, 얼굴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몽오리인 상태로 가져오시게 되면 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좋은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피어있는 상태로 가져오게 되고요. 50% 이상 개화된 거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얼굴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길쭉하게 나는 꽃들이 있어요. 근데 다 핀 상태로 오면 사실 빨리 져버리겠죠. 그래서 50% 정도가 개화하면 위에서 피든지 아래서부터 피든지 50% 정도만 피어서 색깔을 확인하고 단단한 정도, 꽃의 상태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전체를 피어서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카네이션이라든지 장미, 얼굴이 크고 단단한 그런 메스플라워 같은,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메스플라워. 튤립 같은 소재는요, 색깔이 정확하게 보이고 몽울이더라도 색깔이 보이고 이제 벌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꽃들은 다 개화해서 보면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조기채화를 하게 될 건데, 조기채화라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얼굴이 다 개화된 상태로 시장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유통 과정에서 다 긁히고 잘라지고 꺾이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하의 수명 최적 상태를 알기라는 거는 또 유통 그런 과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핀 상태에서 상자에 막 꽉꽉 눌러가지고 유통이 된다면 얼굴을 보는 상품이잖아요, 꽃 자체가. 근데 그것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다 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색깔을 보이거나 몽우리진 상태, 그게 조금만 벌어져도 이제 개화할 시간이 필요한 그런 꽃들이 있다. 혹은 다 펴서 와도 무리가 없다 라는 꽃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꽃들 얼굴 한 번씩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섹션 2 문제를 한번 풀고 가볼게요. 절하 구매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하를 구매할 때 어떤 요소가 있었나? 외적 품질과 내적 품질이 있었는데 한번
보기가 4개나 되니까 한번 볼게요. 외적 품질 요소 당연히 봐야 되죠. 내적 품질 요소 맞죠? 사회적 요소, 선호적 요소 뭐가 맞을까? 네, 정답은 4번이고요. 사회적 요소와 선호적 요소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선호적 요소라고 본다면 누군가가 이 꽃을 사달라고 해서 혹은 내가 이걸 좋아해서 그걸 사는 것하고는 조금 요소는 구분이 좀 되거든요. 사회적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혹은 그 상황에 맞춰서 꽃을 구매하는 것들, 품질을 관리하는 것들을 사회적 요소로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선호적 요소가 다르다입니다. 자, 3번 검수에서 기본이 되는 서류에 속하는 것. 검수라는 거는 물건을 사와서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서류에 속하는 거. 계약서, 시방서, 거래명세서, 품질관리서. 자, 당연히 거래명세서이겠죠. 3번입니다. 자, 섹션 3에서는 절화상품 재료를 분류해 볼 건데요. 용도별 분류에서는 절화, 절엽, 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면 절화는 잘라져 있는 꽃이잖아요. 근데 절화는 얼굴이 둥그렇고 큰 덩어리가 진 얼굴을 가지고 있는 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매스 플라워라고 하고 양적 이미지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독특한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 종류로 부피감을 형성해요. 국화, 맨드라미, 카네이션, 수국, 달리아, 메스 플라워도 있지만 메스 폴리지도 있어요. 잎사귀 소재들도 얼굴이 두꺼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동백나무 잎, 레몬잎, 램스이어, 루스커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폼 플라워가 있는데요. 폼 폴리지랑 이거는 형태, 모양 꽃이에요. 모양 잎. 그래서 포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꽃이에요. 생김새가 독특하기 때문에 시선을 사로잡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백합, 칼라, 카틀레아, 안스리움 이런 거는 다른 소재로 대체할 수 없는 얼굴들이잖아요. 그래서 폼플라워라고 여기시면 되고요. 폼 폴리지 같은 경우는 잎사귀 소재인데 독특해요. 파일소니, 당종료, 알로카시아 이런 잎사귀들 그냥 똑같이 이런 동그란 모양이나 뾰족한 모양이 아니고 좀 임팩트 있는 잎사귀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폼 폴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라인 플라워는요, 말 그대로 선이 있는 꽃, 선이 있는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선의 꽃과 잎을 통해서 골격을 표현하고 선 형태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윤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기능사 시험 볼 때 우리가 골격을 빨리 만들어 줄 수 있고 윤곽을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라인 플라워거든요. 예를 들면 글라디올러스, 스톡, 금어초 얘네들은 어때요? 다 이렇게 길쭉하죠. 길쭉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 탑사철, 염난, 낙사농, 부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필러 플라워는 채우는 꽃이에요. 필러 폴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공간을 메워주고 꽃과 꽃 사이를 채워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소재인데 입체감도 보완해줍니다. 안개꽃, 스타티스, 소국, 곽꽃, 공작초 이런 아이들 특징을 보니까 얼굴들이 작은 꽃들이 여러 개가 붙어있는 소재들이죠. 이런 아이들을 필러, 플라워, 필러 폴리지라고 해요. 절엽 소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절엽은 잎세류이기 때문에 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절엽 소재를 쓰는데요. 디자인의 깊이감과 안정감을 표현하고 염난, 칼라데아,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루스커스, 둥글레, 아스파라거스 등등 있어요. 절지는 가지류입니다. 디자인의 골격을 만들거나 선을 표현해요. 꼭 동양꽃꽂이에서만 이런 절지를 사용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곱슬버들, 태산목, 산수유, 화살나무, 우리가 조팝나무, 철쭉, 낙사농 이런 거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다 가지류 절지입니다. 용도별로 절화, 절엽, 절지로 나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재료 정리 보관은요, 우리가 가져온 용도별로 가져온 이 꽃들을 어떻게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지, 수분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절화 특성에 맞게 물올림을 해야 되는 건데 보관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팁에 절화생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거는 절화생리라는 거는 우리가 흙에서 자라고 있었던 식물들을 잘라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라진 순간부터 이제 개화하고 마지막까지 꽃을 다 보는 그 기간까지를 우리가 절화생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확된 절화 자체를 얘네들이 이제 죽었어 이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도 증산작용과 호흡작용을 계속해요. 그건 뭐냐면 광합성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호흡을 계속하니까 얘네들이 양분을 많이 소모하게 돼서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온도를 낮춰서 호흡작용을 좀 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온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에틸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화생리 그리고 제수화 이런 거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에틸렌 같은 경우는 노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절화 보존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절화 보존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에틸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절화 보존제는요, 절화의 노화를 지연해주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거예요. 수명을 그리고 연장해 준다고 보면 되겠죠. 절화 보존제의 구성 성분은 제일 큰 거는 당, 이게 포도당, 뭐 자당, 과당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균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에틸렌 억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생장 조절 물질, 뭐 BA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예전에 꽃집 하시던 어른들이 지혜롭게도 여름에는 꽃들이 빨리 상하지 않게 락스들을 좀 넣어주셨고, 물통에 겨울에는 또 설탕도 넣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게 더 지혜롭게. 그게 지금의 절화 보존제에도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 올림입니다. 제수화라고도 했고, 제가 그 에틸렌 생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억제시켜줘야 되는가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요. 물 올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올림은 물병에다 식물이 줄기를 넣고 줄기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물 올림이라고 하는데요. 물 올림을 방해하는 것들은 줄기가 막혀 있을 때 당연히 물 올림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얘가 잘라놨는데 왜 당연히 안 되지? 라고 하면 도관이 공기가 올라가가지고 물을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포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박테리아 같은 것들, 미생물에 의해서 도관이 폐쇄되기도 합니다. 유액 분비로 절구가 굳음. 이거는 하얀 물이나 뭐 이런 거 아니라 뭐 하얀색 액체가 나오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도관이 막혀버린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단백질이나 펙틴, 폴리페놀 등의 점착물에 의한 도관이 폐쇄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물올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저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냐? 물속 자르기라는 게 있어요. 수중절단이라고 하는데요. 줄기를 물속에 넣고 자르는 거예요. 가위로 자르든 칼로 자르든. 그래서 공기가 그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신선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장미, 카네이션, 거베라, 금어초, 뭐 튤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탕 처리하는데요. 열탕 처리는 아주 뜨거운 물에 80도에서 10도씨 정도의 뜨거운 물에 꽃이 있는 부분은 신문지나 종이로 감싸서 줄기 끝에만 수초간 담궈요. 담궜다가 빼서 찬물에 담그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수근 안개초, 그러니까 안개꽃, 국화, 스톡 금어초가 있는데요. 가끔 이런 꽃들을 시장에서 사시다 보면 줄기 끝에가 색깔이 조금 쭈글쭈글하고 색이 좀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신선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전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물 올림을 잘할 수 있게 열탕 처리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물을 쭉 꽉 잡아주고,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는 거죠. 열탕 처리. 꽃잎을 감싸고 뜨거운 물에 수초간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넣는다. 탄화 처리는요, 유액이 나오는 절화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거를 불에 그을리는 거예요. 살짝 태워요. 그래서 찬물에 담근다. 이게 탄화 처리인데요. 포인세티아나 계양기비, 장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처리하는 게 있는데요. 소금, 식초, 초산염, 알코올 등을 첨가해서 수분 흡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산성수를 사용하는데 pH 3.5일 때 수분 흡수가 최고래요. 온수 침지가 있는데 따뜻한 물이 찬물보다 흡수가 용이하는데 너무 뜨거운 물 말고요. 미리 받아놓은 미지근한 물 정도가 좋다고 해요. 자, 재료 보관은요. 깨끗한 통을 준비하고 3분의 1 정도 미지근한 물을 붓고 물에 절화 보존제를 넣어서 준비한다. 반을 풀어서 물에 잠길 정도의 부분까지 잎과 가시를 제거하고요. 줄기 밑을 사선으로 잘라서 물 올림을 해줍니다. 같은 종류의 꽃끼리 한 곳에 모아서 1시간 정도 실온에 두고 이후 냉장 보관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선하는 독소가 있어서 다른 꽃들과 같은 화병에 넣지 않는데요. 자, 재료 보관까지 보았는데요. 우리가 급하게 컨디셔닝하고 막 찬물에 꽃을 담그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아주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다 보면 또 꽃을 오래 감상하실 수 있게끔, 또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섹션 3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골격이 되어서 선을 구성하거나 윤곽을 잡는 데 사용하는 거. 아까 우리 얘기했는데요. 윤곽을 잡아준대요. 선을 구성한대요. 그럼 당연히 라인 플라워겠죠. 2번 라인 플라워. 다음 꽃 중에서 형태별 구분식 라인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라인형. 라인은 선이라는 거잖아. 선꽃에 속하지 않는 것. 장미, 스토크, 금호초, 아이리스. 누가 봐도 장미는 아니죠. 큰 얼굴이 붙어있는 애들은 메스플라워라고 했었죠. 정답 1번이고요. 꽃의 형태에 따른 분류 중 폼플라워에 해당하지 않는 것. 폼은요, 형태꽃이라고 했습니다. 형태꽃. 그러면은 다른 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얼굴이 있다는 건데, 백합, 안스리움, 안개꽃, 극락조. 극락조는 약간 새 모양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뭐겠어요? 안개꽃이겠죠? 안개꽃은 필러 플라워입니다. 섹션 3 문제까지 다 완성했고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꼭 지키면 좋은 상품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절하 상품 재료 구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소화하는지까지 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 뒤에 문제들도 계속해서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절하 상품 재료 구매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절하 기본 상품 제작에 관한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